이제 저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이제 2008년과 굉장히 유사하다. 어. 그래서 2008년 아마 이 시기쯤이었을 겁니다. 한 3, 4월 월쯤에 그때도 베어스턴스. 이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다른 은행이 인수한다 어쩐다 해서 이렇게 다행히 넘어갔는데 네. 이제 5월 달 중순부터였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맞아요. 터졌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금리를 2007년 말부터 가을부터인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경제의 이상 신호를 느끼고 경제의 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막 낮췄던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금리를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또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기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이거든요. 결국은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게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국채가 워낙 이제 안전하니까 은행이 미 국채에다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그 어떤 시기보다 너무나도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손해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 돈이. 예, 그리고 그러려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채권은 그냥 계속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이제 중간에 팔려고 하면은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런 역사를 유지했던 이 회사가 은행이 불과 36시간 만에 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이게 비단 SVC만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의 많은 은행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정책을 또 내놨죠.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을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 그래서 이제 팔지 마. 그냥 들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액면가가 10,000원이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이제 뭐 6,000원, 5,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5,000원인데 5,000원 가치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00원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이게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미국에서 긴급하게 지금 한 거죠. 해서 불과 주말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블랙 먼데이 뭐니 난리가 날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편하라고 돈 지금 또 주가 다시 오르고. 또 하니까 주가 오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이야 뭐 이제 주가도 괜찮고 뭔가 큰일 없을 것 같지만 5월, 6월 지나고 한 여름, 가을 정도가 저는 정말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2008년처럼 막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상 우리 삶을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여파들이 우리 개인들의 삶이나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나 또 많은 기업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한 5, 6월에서 7, 8월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환율이나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견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미국이 힘들어지면 한국은 또 링크돼 있으니까 더 힘들겠죠. 더 힘든 거고. 그럼 부동산도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 네, 한 번 더 큰 또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대표님 이게 요즘에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네. 또 몇몇 전문가분들은 네,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거래도 올라가고 네. 거래 건수도 늘었다고. 네. 좀 한번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일부 단지들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정말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실거래가만 봐서는 의미가 없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호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호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최근 3개월의 증감률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여전히 반포 쪽은 이제 마이너스죠. 근데 요게 잠실 쪽으로 하잖아요. 어떻죠?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입니다. 자, 제가 연식을 없애고 일단 1000세대 이상짜리만 제가 보는 걸로 세팅을 제가 좀 했고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만에 몇 퍼센트가 지금 올랐냐면요. 18.7%. 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엘리트라고 해서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여기도 지금 꽤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뭐죠? 오른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리센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가의 최저가 변화를 보면은 원래 이제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는 최저가가 18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18억 초반까지 가게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0억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저 매물이.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놓고 보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갔고 실거래가 있어도 당연히 가격이 이때보다는 올라갔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야, 이거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은 하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전히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죠. 네. 네. 마포 쪽도 한번 가볼게요. 네. 마포 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오른 곳도 있고 떨어진 곳들도 있고. 네, 떨어진 게 더 많네요. 네. 떨어진 게 더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여기가 좀 단지가 좀 큰 것 같은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도 아마 최저가가 지금 올랐을 거예요. 아, 여기는 최저가가 안 올랐네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 12월 달 작년 12월 달 최저가가 이제 13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네요. 12억 5천. 네, 12억 5천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통계 데이터,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두 곳에서 내고 있죠.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그래서 이 두 곳에 통계 데이터를 좀 보고 우리가 전체 시장을 좀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시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2023년 1월 달 지금 1월 달에 이제 정부가 이제 1월 3일 대책을 펴내면서부터 이제 지금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자, 요 데이터는 이제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KB 부동산 이 지수 통계에도 또 실거래가가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요 십자선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밑으로 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다 떨어지죠. 매매가랑 전세가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상승을 하는 네. 특히 이제 잠실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반등이 살짝 나온 건데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한번 보잖아요. 자, 전국에서 이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간 데가 있나요? 딱 한 군데 있죠. 논산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감률이 있는데 논산시만 0.11%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전히 안산시, 단원구, 인천 연수구 이런데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곳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로 봐도 어때요? 다 떨어지고 있죠. 네. 강남은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네요. 네. 기울기가. 맞습니다.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요거를 이제 서울만 다시 좀 보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모든 지역이 올라가는 지역이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여기서도 보시면 조금 감소는 하고 있죠. 하락폭이. 하락폭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 전세가가 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이 플라워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절대로 대세 상승장의 이 시작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전세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그리고 전세가가 빠지는 하는 매매가의 대세 상승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가 좀 올랐던 우리 저 잠실 쪽 한번 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잠실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진짜 상승이다라면은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랐는지. 리센츠 전세. 자, 전세 지금 올랐나요? 하나도 안 올랐죠. 그러네요. 자, 전세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어요. 전부 다 실수요. 실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이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타났던 지금 잠실도 전세 가격이 어떻다? 그대로다. 그대로예요. 전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이제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너무나도 급락을 했는데 정부가 이 급락하는 걸 어찌됐건 막아보고 또 준촌주공 살리려고 뭐 특별 보금자리 론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양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한 4월, 5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한 7월, 8월 그리고 하반기가 지나갈수록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하락세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진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거래 가격이 올라간 실거래 그것도 네. 그 양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유의미한 숫자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자, 서울로 들어가세요. 서울의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이건 이제 거래량을 전체로 보겠습니다. 이게 월간 데이터고요. 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좀 늘긴 했죠. 네. 근데 이 거래량이 어때요? 진짜 미미하네요. 진짜 미미합니다. 네. 이게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어요. 근데 늘어봤자 지금 3천 건이 안 됩니다. 2천 건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 대세 상승이 왔다? 자, 우리가 지난 서울의 대세 상승이 언제 왔죠? 14년에 왔습니다. 네. 자, 이때 거래량이 얼마예요? 6,600. 이거 요 보라색 그래프가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상승이 2014년 초반에 왔다고 치면은 거래 6천 건이 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죠? 네. 이렇게 거래량 작았을 때는 거의 없어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작은 거래량 없거든. 조금 늘었다고 치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주머니에 지금 부동산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샀다 안 샀다? 거의 사지 않은 거예요. 거의 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아주 그냥 극소수의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 대세 상승이 왔다, 뭐 하락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계절로 비유하면은 지금 한창 겨울인데 낮에 잠깐 따뜻할 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봄이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만약에 얘가 요번이 찐 상승이다. 그럼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매물 양이거든요.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 매물이 계속 줄여야 되겠죠. 네. 근데 매물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죠. 자, 아니 얘가 진짜 찐 상승이야. 그럼 사람들이 왜 내나요? 안 내놓죠. 오히려 매물을 줄이죠. 네. 근데 지금 팔려고 하는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매수하시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리치고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유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저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네. 종합해서 네. 좀 보여주시는 그런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점수라고 하는 건데요. 네. 투자 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냥 하나의 점수로 보여주는 거고요. 실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실거주면은 뭐 한 허리 정도에서 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점수가 60점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만약에 투자 목적을 겸비한다라면 70점은 넘어야. 70점은 넘어서 사시면 무릎 밑이다. 60점 정도면 허리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투자 점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투자 점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투자 점수가 가장 안 좋았다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1년 연말입니다. 네. 즉 이때가 제일 고점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와. 딱 알려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조금씩 하락하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얘가 60점 넘고 70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있는데 왜 그렇죠. 서두르시는 걸까요? 네. 아마 서두르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이제 2020년과 21년의 상승이 너무나도 강렬했잖아요. 너무 강렬했잖아요. 이 강렬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이러다가 또 그때처럼 그렇게 폭등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 심리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만 실거래가 좀 올라가는 이런 거래들이 나타나면 좀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대중들의 심리만 봐도 저는 아직 바닥은 멀었다. 청약시장, 분양시장 보면 완판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막 그 영등포자에는 그렇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뉴스에도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뉴스에도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으면 이제 입주가 25년 정도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지금 분양받는 거는 최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서울에 국한하면은 워낙 그렇죠.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냐,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 네. 그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어젠가요? 말씀하실 때 미분양이 네. 10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네. 그리고 약간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10년에 한 번에 오는 기회. 맞습니다. 더 지금은 기다려요. 여전히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대비한 이제 저평가 인덱스만 보더라도 소득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서 싸졌지만 좀 싸졌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평균이 17.2인데 여전히 높아요. 네. 여전히 지금 24.1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더 꺼져야 돼요, 거품이. 네. 2014년 이때가 13도 안 됐어요. 와. 13. 저렇게 근데 그렇죠. 지금 얼마냐면요. 24예요. 그럼 두 지금 배네, 거의.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한 40%는 빠져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올 만큼 싸지는 거죠. 네. 그 시기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그 시기가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시기를 가늠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가늠만 할 뿐이에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좀 더 미래가 더 가까이 오면서 점점점 이런 시기를 가늠하기가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근데 올해든 내년이든 뭔가 이제 한 번 더 큰 하락이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20% 30% 한번 빠졌잖아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30%좀 빠지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회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가을 정도서부터 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저는 오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급락세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라면은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또 지루하게 한 3, 4년 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이번엔 조금 더 단기 급락이 저는 좀 나올 패턴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 더 최소한 20% 정도 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최소한 저는 한 20%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0% 이상은 더 빠져야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거는 물은 미치다. 사볼만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방송 들으니까 2017년 정도 가격, 18년 정도 가격.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2021년의 가격은 없었어요. 그런 가격은 원래 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근데 이제 코로나 버블과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아직도 21년 가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코로나 버블 시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못해도 한 2018년 아니면 정말 이제 만약에 2017년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뭐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 못해도 2018년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우리가 이제는 뭐 주택 구매력 지수상이나 뭐 전세 대비나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영끌에서 진짜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 뭐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2018년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네, 조금 뭐 실거주라면 조금 비싸게 사는 감이 있어도 들어가고 네, 투자자라면은 정말 그렇게 하면 더 면밀하게 따져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나면 다 또 데이터가 바뀔 거잖아요. 데이터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또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지금은 이제 지역별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나 주택 구매력 지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개별 아파트까지 다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앱에도 적용을 할 건데 이거를 뭐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개별 아파트까지 전부 다 그런 인덱스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지. 근데 뭐 한 2018년 정도 수준이다라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네. 지금 여기 현재 네. 예를 들면 강남구가 23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2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5억 강남구가 지금 이게 이제 국평이라고 할 수 있는 34평 가격을 이렇게 해놓은 정도? 거거든요. 34평 가격이 지금 23억인데 그럼 여기서 20% 빠지면은 한 5억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무릎 정도는 충분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파구는 16.4억이라 나오는데 네, 그럼 20% 정도 하면은 한 네. 3, 4억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엘스가 네. 20억. 아, 엘스가, 그거는 좀 네. 다른 거군요. 네. 그거는 엘스는 송파구에서도 좀 제일 또 비싼 또 아파트 축에 속하니까. 아, 네. 네. 부동산 PF 부실, 뭐 네. 브릿지론 네. 이런 거 얘기가 좀 위기론이 점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터질 가능성보다는 터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새마을 금고예요. 맞아요. 새마을 금고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2022년부터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PF 대출을 22년, 23년에 더 많이 해준 거예요. 시장이 꺾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PF 대출 해준 데는 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이 9%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마을금고나 이런 저축은행 쪽에서 저는 조금 뭔가 저는 문제가 올해 뭐 여름 가을쯤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서울 아파트가 네. 그 급여 생활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너무 평균 비싸죠. 아파트 가격으로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막 거의 논의되는 거는 강남, 용산, 여의도 막 이런 데만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런 지역 말고요. 네. 서울에서 좀 이 정도면은 좀 접근해 보면 괜찮다. 네. 혹시 그런 지역이나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뭐 경기도도 좋고. 저는 이제 좀 좋게 보는 곳이 이제 성남 분당 쪽, 어. 분당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양 쪽도 그렇게 또 살기 좀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라 보고 있고요. 좀 비싸긴 하지만 과천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금천구나 이쪽 구로구 쪽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이쪽은 생각보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가산 디지털 단지?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를 보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성동구랑 광진구 쪽입니다. 이쪽 라인. 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승차 데이터보다는 이제 하차 데이터를 좀 많이 봐요. 자, 하차 이게 보시면 원의 크기가 있죠. 네. 원의 크기는 지하철 역별로 여기는 승차 인원, 위에는 승차 인원, 밑에는 하차 인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승차 인원이 많고 어디가 하차 인원이 많은지를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제가 7, 8, 9로 했습니다. 즉 출근 시간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출근 시간대에 특정 지하철역에서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일자리가 많은 거.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인데
또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네. 빨간색은 뭐냐면 일자리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차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출근 시간대. 네. 출근 시간대 하차를 많이 하는데 빨간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쪽 지금 제일 지금 빨간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성수역, 성수역. 예, 뚝섬역 요쪽. 이거 네. 생기는데 저를. 자, 이쪽 라인이 지금 원도 크고 빨갛죠. 원래 네. 이제 강남에 이쪽은 워낙 뭐 일자리만 우리가 차치하고 여기 빼놓고 그나마 눈에 두드러진다 여기랑 지금 요쪽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랑 요쪽 독산역 요쪽 그 다음에 발산역이랑 요쪽 공항철 요쪽이 또 지금 또 좀 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는 되게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리치고에서 이제 호재를 들어가면 이게 호재를 보여주는데 구의역을 보잖아요. 네. 구의역 바로 옆에 자양일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호재 등급이 A급이에요.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거고 이제 중공 및 청산이고 조만간 여기 이제 분양합니다. 올해 한 그래요? 6월이나 7월 달 정도에 분양을 지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적정 분양가를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으로 여기 현재 자문도 하고 있고. 근데 정확한 분양가는 아직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조정을 하긴 해봐야 되겠지만 분양가 그렇게 아주 높게는 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좋냐면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구청이랑 호텔이랑 즉 일자리가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면적이 작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하철역 바로 옆이고 호텔도 있고 구청도 있고 네.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 한강 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저는 괜찮겠다. 그리고 요 옆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데 여기 이제 자양 5 재정비 촉진구역 그다음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또 거기가 또 이제 또 개발이 또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아파트 나이 데이터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소성인데 예를 들면 이 주변에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자, 여기는 안 그래도 새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자, 어디가 더 희소성 있고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앞에. 그렇죠. 예.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 맞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죠?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데가 이제 여기 이제 성동, 광진구 이쪽 라인이 지금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자양동의 아파트 나이가 평균 22.6년입니다.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고요. 색깔이 빨갈수록 아파트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네요. 자, 성동구 아까 이제 성동역, 뚝섬역 이쪽 라인에 지금 최근에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별로 없죠. 네. 왜냐면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세 군데에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원의 크기가 아파트 단지 세대수 크기예요. 자, 언뜻 봐도 새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죠. 여기 네. 보시면 요 이제 좀 진한 빨간색이 20년에 30년이고 아주 빨간색이 30년 이상이에요. 언뜻 봐도 다 지금 새 아파트는 이쪽에 트리마제, 그 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쪽밖에 없죠. 네. 이쪽은 다 오래됐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구역 바로 옆에 자양일 재정비 축지구역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800세대 넘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야. 자, 그러면 희소성이 있죠. 있죠. 희소성이 있어요. 네, 여기가 건대 입구인데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분양가만 어느 정도 적정한 메리트 수준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하철역에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호텔도 생기고 구청도 들어와서 일자리가 있는 네. 곳인데 안 그래도 원래 일자리 증가하는 거 데이터를 보셨죠. 네. 근데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 근데 한강도 보이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네, 너무 좋은데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개별 아파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경기도예요. 네. 최근에 진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용인시 처인구에 아, 네. 그 삼성 시스템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이런 네. 그 호재 뉴스를 들으시면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 게, 이거 가서 네. 당장 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거기를 일단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시죠. 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이제 남사읍이에요. 네. 지금 여기다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호수 옆에. 어. 네, 지금 딱이죠. 음. 자, 근데 여기가 고덕이 여기 있어요. 고덕이. 평택. 네. 네. 자, 그럼 거리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남사읍까지가 14km. 진짜 뭐 금방이겠죠. 얼마 안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 여기로부터 한 9km밖에 안 돼요. 네. 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평택, 그쵸? 네. 그 다음에 동탄, 여기 이쪽 라인 이렇게 다 지금 이쪽에 완전 엄청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저는 남사읍에 땅을 사러 가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남사읍 말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다 여기만 주목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랑 동탄이랑 다 아우르는 이 여기에서 저는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이제 땅 사두면은 중장기적으로 괜찮겠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개발이 빨리 돼도 착공이 아무리 빨라도 26년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27년이나 늦으면 28년 정도 착공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보기에는 막 시급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제 이쪽에 뭐 300조 이상을 들여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 세계 최고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 주변에 일자리가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 뭐 이런 하청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다 주변에 또 붙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변도 쭉 아울러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동탄이나 평택 쪽에 네.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어, 자금이 거기 저는- 허락되는 한 네. 노려보는 것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은, 자,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보시면 24년이 좀 많은데 25년부터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4년 말 정도가 상당히 좀, 저는 가을, 연말 정도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산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죠. 네. 오산도 24년에만 지금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예. 그 25년은 없죠. 평택은 25년에 좀 있네요. 네. 예, 24년에 줄어들고 25년 좀 있지만 이 정도는 전혀 뭐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26년에 다시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저는 뭐 적당한 시기만 잡는다라면 이쪽 뭐 용시 요쪽 라인, 그래서 동탄부터 해가지고 오산, 평택, 뭐 어쩌면 안성까지도 요쪽이 아파트나 땅 투자하기에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분당에 네. 재건축 이제 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런 구축 오래된, 그리고 또 저기 송파에 보면은 또 네. 구축, 송파에 뭐 올림픽 회밀이나 뭐 이런 네.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를 이번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사는 게 네. 좋은지, 아니면은 신축을 네. 조금 저가에 사는 게 네. 좋은지, 네.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저는 하시겠어요? 신축을 사겠습니다. 아, 신축을. 왜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건설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큰 호재인데 지금 이런데 지금 1000세대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봐도요 가격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임해동에 이제 아름 4단지를 보시면 네. 매매가 호가가 거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호재면은 이미 가격이 쫙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추가적인 돈을 보태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하락 시기에는 이게 전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진행해도 10년 내에 되기 힘듭니다. 10년 내에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저는 신축을 살 것 같아요. 아, 신축을 싸게 네. 나올 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질문을 하시는 게 네. 그 둔촌주공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풀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구축 아파트 재건축 네. 그런 거를 많이 저울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둔촌주공을 살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가면 갈수록 이거 재건축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상승의 막바지에 폭등을 해요. 상승의 막바지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오래된 아파트가는 건물 가격이 거의 없으니까 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네. 오히려 돈이 생깁니다. 돈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돈도 내고 땅도 내고. 물론 이제 평수를 더 높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이제 상승기가 올 거잖아요. 그때는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어찌됐건 분당이나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새 아파트로 태어나려면 저는 최소한 10년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년 뒤에 세상을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그때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아, 인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아, 훨씬 작겠죠. 네. 분당조차도. 분당조차도. 와. 지금보다는 작겠죠. 네. 왜냐면 이제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인구가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팔라지니까. 와, 그 서울에 진짜 요지로 가야겠네요. 서울의 요지로 가능하면 신축이 저는 이번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비쌉니다. 아, 네, 하지만 네. 조금 기다리면 그게 뭐 한 2년 뒤건 언젠가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로의 매수 기회는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혹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여기라면 내가 한번 사볼만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아파트 있으실까요? 너무 한 두세 군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게 네. 개포동에 아, 네. 그 프레지던스 차인가? 프레지던스 자에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로 너무 좋죠. 보니까. 예. 뭐 아파트가 또 저거까지 있죠. 그 인피니트 풀. 예, 인피니트. 예,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요거거든요, 24억 지금. 이구나, 예, 요게 이제 33평 이제 24억인데 어,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 한 20%. 20%나 많으면 30% 떨어져야 된다. 그럼 얘를 이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거기에 이제 급매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4억인데 뭐 20% 떨어지면은 한 18억, 1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18억이면 내가 진짜 이게 사볼만 하겠다. 그럼 급매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18억을 써놓으세요. 그럼 그 근처 매물이 오면은 바로 알람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서비스까지 구축해 그런 놓으신 거예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와, 네, 대박이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아파트를 요 이제 별표 요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네. 내가 원하는 급매물 가격대를 써 놓으시면은 그 정도 오면은 바로 이제 매물을 네, 바로 이제 신호를 쏴드립니다. 아, 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셔서 10년 후를 봤을 때 네. 그 인구가 줄면 특히 네.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능 보는 인구가 4분의 1로 준대요. 맞아요. 젊은 인구가 정말 많이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그 학군 프리미엄이 네. 옛날보다 못할 거다라고 네.
그거를 전제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대치동보다도 잠실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학군 프리미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군 프리미엄은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느끼시잖아요. 지금은 챗 GPT나 이런 걸 이게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영어 에세이가 네. 진짜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 읽어주고 막. 그렇죠. 네.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질문 잘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의 교육이 현실을 너무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교육 프리미엄은 저는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리센치에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강남도 살아보고 했지만 여기가 좋아요. 저는 어디 가고 싶냐? 저는 잠실을 주공 5단지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센치도 좋긴 한데 여기는 오래됐잖아요. 이제. 네, 좀 오래됐고 구축이라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뭐 시장이나 이런 건 있는데 백화점 이런 편의시설이 여기 없어요. 근데 잠실 바로 옆에는 롯데 월드타워에 백화점 있지 뭐 극장 있지 뭐 없는 게 다 없잖아요. 한강 바로 옆이고. 네, 그런데 만약에 대치동을 보면은 만약에 그런 학군 프리미엄이 없다라면은 그렇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교통도 좀 그런 거. 예, 이쪽은 물론 이제 요 뭐죠? 양재천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치동은 안 살아봤지만, 뭐 강남도 살아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만 놓고 본다면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새 아파트가 많이 된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저는 거의 1, 2순위 중에 하나가 잠실 주공 5단지에 살고 싶다. 와,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네. 와, 그 진미크는 어떠세요? 네? 진미크라고 여기 재건축하는 아. 단지 있더라고요. 네. 여기 파크리오 밑에 네. 이쪽은 조금 좀 외졌나요? 이쪽은 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네,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의 대장은요. 결국은 앞으로 와야 돼. 예, 우리가 엘리트나 잠실 주공 여기가 이제 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이제 종합운동장도 바로 옆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또 이쪽이 또 엄청나게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삼성역이 SRT도 들어오고, 다 기아 고속도로화 시키고, 그렇죠. 현대 자동차 들어오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먼 이쪽보다는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아마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재건축만 된다라면 명실공히 잠실의 최고의 대장 아파트로 저는 우뚝 서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저 23.5억인데 네. 저기서 한 5억 빠지면 되는 건가요? 한 18억? 20%면은 그렇죠. 한 5억 빠지는 거니까 한 18억, 17억, 18억 정도면 상당히 괜찮아요. 메리트 있는 저는 가격이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에 엄청난 지금 기술에 대한 충격으로 지금 챗 GPT 시대가 완전 열리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지금 맞아요. 엄청난 혁신인데 저는 이런 기술적인 혁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보다 이 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10년 안에 발생할 변화가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 잘 맞춰 나갈 건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앞으로 이제 과연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결국 이제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후 문제가 앞으로 또 10년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지금 갈수록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각국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지정학의 변화가 우리 삶에 또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인구가 이제 증가할 거를 전제로 만든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각종 공적연금, 사회보장 시스템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폰지거든요, 폰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없고 그게 10년 지나면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미 이제 심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웅달 책방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고견들도 많이 또 들으시고 하시면 되게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대표님 독서 모임도 여시잖아요. 예, 독서 모임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월 엄청 많이 참여하시죠. 아니 많이는 참여는 못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 제한을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좀 보고 우리가 미래를 한번 잘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뭐 내년 한 가을이라서 2025년 상반기에 부동산 쪽을 한번 노려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더 큰 흐름을 또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보면서 준비하면 또 부동산을 보는 눈도 넓어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한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기원의 빅데이터 부동산 리치고에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